시험들 잘 보셨죠? 자, 오늘은 45쪽. 우리가 이제 문장론까지 저번 주에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이제 의미론이라는 부분은 어휘의 지분과도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의미론 부분에서는 자, 어떤 유형이 나올까? 그지? 유형 파악하고, 그 다음에 꼭 주의할 부분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끝나고 나면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교수님, 왜? 잘못 봤어? 아니요. 한 문제 틀렸어요. 그럼 옆에서는, 이씨, 하고 있지. 몇 문제 틀렸는데, 저 네 문제 틀렸어요. 근데, 한 문제 틀린 친구나, 다 맞은 친구나, 네 문제 틀린 친구나, 사실 내가 볼 때는 실력 차이는 없어요. 시험이란 건 이제, 운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다 보면은, 맞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은, 이걸 잘못 본 친구가 있어요, 또.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시험 풀 때, 맞지 않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은 돼 있잖아요. 그 부분 이제, 그 부분에다 여러분들이, 남들 기호를 해가지고,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린 경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지나간 시험들은 접어놓으시고 다시 시작한다. 내년을 위해서. 자, 의미론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론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문제 유형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가 아마 이건 이제 여러분들은 수능에서도 많이 풀었던 문제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의미의 종류 문제인데 이 의미의 종류 문제는 우선 우리 통합소방제 문제에서 이제 1번,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나오는 단어니까 쉽게 풀 수 있겠고, 자, 3번, 4번 같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다이어가 나올 텐데, 자, 하나의 말소리가, 자, 이렇게 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이런 단어들은, 네, 다이어도 있고, 또한 동음이어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험 문제는 다 어떤 거예요? 바로 다이어예요. 다이어. 그러면, 우리 사전 차릴 때 있잖아. 사전 차릴 때 하나 거기에 이제 가다, 길, 발, 손 해놨는데 하나의 단어, 그러니까 사전에 하나의 단어로 올라갑니다. 제목이. 근데 그 제목을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1, 2, 3, 4, 2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사전에 하나의 제목으로 올라가는데 1번의 의미 있지? 그 1번의 의미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중심적 의미라고 하겠고, 그 나머지 이제 2번, 3번, 4번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경우를 네, 주변적 의미라고 합니다. 주변적 의미 또는 다른 말로는 자, 문맥적 네, 의미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의미의 종류에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문제 팁. 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손을 봐보세요. 맨 밑에 손. 그러면은, 자, 그것이 오른쪽에 있는, 이제 3번, 4번, 자, 이런 문제인데, 자, 예를 들어서 1, 2, 3, 4를 줬다고 하십시다. 그러니까 손을 씻었다, 그의 손에 드러나다, 그의 손이 가야 한다, 손을 끊다. 이렇게. 그래 놓고는 중심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해합니까? 네. 그때는 우리의 신체 이름은 손이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3번도 4번도 그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자세히 풀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뒤에 풀어보시고 대부분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네, 지문을 줍니다. 그리고는 그 뭔가 문맥에 그 손이 있겠죠. 그 중에서 뭐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는 이 손과 같은 네, 문맥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런 것이 대부분 같아요. 자, 그래서 3번 같이 다시 봄이 오니 온 산과 들에 파릇파릇 새 생명이 넘쳐난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하고 그 다시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전 상태로 쓸까요? 이전 상태로? 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미를 골라봐라. 답은 몇 번이겠어요? 쉽죠? 1번이겠죠? 다시 건강이 좋아져야지. 이전 상태로. 그래서 같은 문맥적 의미를 찾으세요. 이런 얘기고. 뭐 2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어떤 새로이 방법이나 방향을 고쳐 새로이 3번
3번은 어떤 되풀이해서, 그지? 문맥적 의미가. 4번은 하다가 그친 것을 또 잇따라서, 뭐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네, 다시의 문맥적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의미를 찾아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 쉽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자, 단어들의, 자, 의미 관계죠. 이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들의 의미 관계 그랬을 때 우선 유형부터 판단해 드릴게요. 자, 밑줄을 긋습니다. 그러면 한 쌍의 밑줄 친 말 소리가 동일해요, 이렇게. 한 쌍의 밑줄 친 말 소리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5번 볼까요? 6번 봐봐요. 어때요? 전부가 다 5번에서는 손을, 6번에서는 쓰다를. 그렇지. 자, 이렇게 전부 다 둬놓고, 자, 여기서 묻는 문제 의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한 쌍의 말소리가 둘 이상의 의미를 지녔었을 때, 자, 1번, 2번은 묶어줄까요? 자, 단어 의미 관계니까, 여기서 묻는 문제는 뭐겠어요? 자, 이의 관계하고, 네, 다의 관계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문제 의도예요. 그때 보면 이제, 개념에서는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기준이 뭔가요? 소리는 같으나 의미 사이에는 아무런 인접성이 없는 단어들의 의미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전에서는 각각의 다른 의미로 수록이 됩니다. 제목에 배 1, 배 2, 배 3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각각의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의 말소리에 둘 이상의 의미가 있으면서도 의미 사이에 인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올라왔던 건 뭐예요? 한 단어의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로 수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식별 기준이 뭐였었어요? 의미, 네, 인접성 여부다. 그러면 이의관계는 우연히 말 소리만 같았을 뿐인 것이지 의미 사이에 인접성은 전혀 없는 것이겠고요. 이에 비해 다의 관계는요, 네, 의미 사이에 인접성이 있는 것이다. 잘 구분 안 되겠죠. 그러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전에 올라갈 때 각각의 제목이 올라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자, 배 1, 배 2, 배 3, 물론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01, 02, 03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 올라가는 것은 이의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의관계는 뭐가 달라요? 네, 중심적 의미가 달라요. 중심적 의미 대 중심적 의미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배 1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다시 어떻게 나와요? 1, 2, 3, 4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이 1의 의미가 중심적 의미고 나머지가 뭐가 돼요? 그것이 주변적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의미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이 관계는 중심적 의미 대 중심적 의미의 차이를 본다면은 다의 관계는 중심적 의미 대 주변적 의미로 구성되는 것이 다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전에 올라갈 때 쓴다고요. 각각의 제목으로 올라간다. 그것은 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의 관계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동음 이의어라고 불러요. 동음이요. 자, 이에 비해 여기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다의어 이렇게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5번 보세요. 다의어와 동음 이의의 차이를 고려할 때 밑줄 친 단어 관계 중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 그러면 자, 손 그랬습니다. 해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이 손이 나와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손, 공, 일, 손, 공, 이 이른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지금 어머니는 문 밖에서 손을 기다리신다. 그러면 이 손은 뭐겠습니까? 얘는 손님이죠. 맞습니까? 예. 이에 비해 자, 2번, 3번, 4번을 봐볼까요? 철수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었다. 그러면 여기서 0, 2 했을 때 다시 어떻게 나와? 1, 2, 3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중심적 음의 손이 뭐겠습니까? 우리 손이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결국 모든 유산이 형의 손에 들어갔다. 그러면 형의 손에 이때는 뭘까요? 수중 또는 소유가 되겠고, 4번에 나는 이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 얘는 어떤 관계, 이런 모습이겠죠? 바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무슨 관계라고요? 다의 관계지만은, 그러나 1번의 이 손은 뭐갈까요? 얘와는 전혀 다른 바로 동음 이의 관계죠. 그러니까 답은 1, 2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6번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6번 문제도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자, 쓰다가 있습니다. 쓰다. 그러면 우리 쓰다 했을 때 이걸 이렇게 할게요. 쓰다. 쓰다. 자, 첫 번째는 손절 이렇게. 자, 사용하다. 예전에는 문서 작성에 타자기를 썼다. 그러면 기억에 쓰다는 뭐겠어요? 사용하다겠죠. 자, 이에 비해 리을도 봐봐요. 야, 나는 봉사활동에 많은 시간을 썼다. 그죠? 네, 사용하다, 소비하다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네, 답은 기억과 D 달라요. 자, 이에 비해 그 여자는 니은, 그녀는 머리에 모자를 썼다. 이 쓰다는 뭐가 돼야 돼요? 자, 한자로 하면은 이런 뜻이거든요. 관, 모자를 쓰다 그러겠고요. 자, 이에 비해 자, 디귿. 그는 어제 입학 원서를 썼다. 이게 사용하다 의미는 아니잖아요. 자, 그럼 입학 원서를 쓰다는 뭐일까요? 이 쓰다의 문맥적 의미죠. 자, 이에 비해 그는 그 차는 향이 없고 굉장히 썼다. 얘는 뭐겠어요? 얘는 맛있으다겠죠, 이렇게. 그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뭐겠어요? 기억과 디귿이죠. 자, 그래서 보기에 밑줄 친 표현 중에 다이어의 관계에 있는 예를 골라봐라. 그러면은 자, 기억에 타자기를 쓰다와 리을에 시간을 쓰다 있죠? 네, 이것은 네, 다이 관계 여기에 포함되지만은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돼야 돼요? 전부 네, 이 관계에 포함이 됩니다. 자,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문제인데 항상 어떻게 돼요? 이때는 네, 그 한 쌍의 단어의 말소리가 서로 같다는 걸 기억합니다. 이에 비해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한 쌍의 단어의 말소리가 서로 달라, 이제. 서로 달라. 자, 그랬을 때 이 문제는요. 자, 3번의 유의관계, 4번의 반의관계, 5번의 상관계 있습니까? 자, 그러면 한 쌍의 말소리가 서로 달랐을 때 첫 번째 문제가요. 자, 무슨 관계예요? 유의관계죠. 그러니까 우리 유의관계가 무슨 뜻이에요? 비슷한 말. 비슷한 말.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의관계 말고 다른 말 안 들어봤어요? 이거. 그래서 예전에는 한 쌍의 산어가 말수로 달랐었을 때 비슷한 말은 유의관계, 같은 말은 뭐라고 했어요? 동의관계. 그런데 7차 교육과정부터는 아니 말 소리가 서로 다른데 엄밀한 의미에 같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동의관계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의어 했을 때 영어에서는 유의어, 동의어 이렇게 나오지만은 우리 국어에서는 사전 찾아보세요. 동의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동의어라고 하는 말은 전부 지금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네, 유의관계에 다 포함이 됩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방직 문제에서 17년 상반기 문제에서 7번 문제 어휘 의미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자, 친숙과 생경, 비옥과 척박, 달변과 눌변. 그러면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뭐예요? 다 유의관계죠.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나 1번의 수사와 은유는 비슷한 말이 아니잖아요. 수사법 속에 어디가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은유법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5번의 상하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자를 갖다 놓고 네, 유의관계하고 네, 상하관계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7번 문제였던 겁니다. 쉽지?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자, 반의관계입니다. 그럼 반대말이잖아요. 반대말. 그래서 한 쌍의 단어가 이제 반대말인데
근데 여기서 굳이 묻는다면은, 자, 의미의 관계를 다시 물어요. 자, 반대말인데, 한 쌍의 단어가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막연한 대상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의미를 분명히 구분하는데요. 이때 반의 관계가 다시 둘로 나눠놨습니다, 내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의미 대립이니까. 자, 반대 대립이 있고, 두 번째는 무슨 대립이 있어요? 자, 모순 대립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문제예요. 그럼 반대 대립을 다른 말로는 네, 양극 대립이라고 그러고, 모순 대립은 네, 얘를 양분 대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분법 있죠? 이분법하고 그걸 양분 대립이라고 하는데, 자, 식별 기준 볼까요? 항이 둘 뿐이어서 중간 단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네, 모순 대립이고, 중간항이 허용되는 단계는 예, 그때는 반대 대립이다. 자, 그렇다면 이 반의 관계에서 반대 대립을 하고 그 다음에 모순 대립의 식별 기준이 뭐였다고 했어요? 그럼 중간항의 유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중간항. 그러면은 이 반대 대립은 중간항이 있는 대립을 말하고, 모순 대립은 중간항이 없는 대립이다. 이게 뭔 얘기일까? 우리 점들 학교 다닐 때 집합해, 집합. 한번 보자. 자, 하나의 집합을 드릴게요. 이 집합이 뭐냐면, 우리 색이지, 색. 이 색이라는 하나의 집합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색 하면은 이 색이라는 이 집합 속에 많은 원소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치? 많은 원소가. 그러면은,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자, 검은색이 있고, 여기에, 자, 흰색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한 색이라는 집합 속에 여러 가지 원소가 있습니다. 자, 이때 흑, 백, 양쪽의 끝이 뭐야? 반대고. 그죠? 그 속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이라는 다른 중간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 모순 대립은 뭐냐? 자, 우리 성별이라고 하는 네, 집합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별을 집합했을 때는 우리 어떻게 돼요? 한 집합의 원소가 딱 둘밖에 없잖아, 이렇게. 남자 아니면 여자밖에. 그래서 하나의 집합을 이루고 있는 원소가 딱 둘밖에 없는 건 뭐예요? 그때는 모순 대립. 자, 여러 가지 중간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반대립이다. 어느 친구가 자, 성별 대립 해가지고, 야, 남자 아니면 여자밖에 더 있냐? 딱 둘밖에 없는 거 없지 않느냐 했더니, 또 있는데요, 교수님. 뭐가 있냐? 하리수요. 헛소리 말고 와. 자, 바로 이런 경우가 반의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 상하 관계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6차 교육 과정에서는 그것을 상하 관계라고 그랬는데, 자, 쉽게 말해, 하위 관계. 그러면 하나의 유형이 다른 하나의 유형을 포함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자, 그래서 네, 상여가 있고 이렇게 하여가 있는데, 자, 이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포함 이렇게. 그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드릴게요. 인류하고 황인종의 관계. 그러면 인류 그랬을 때 피부 색깔을 보면 어떻게 돼? 인류 속에 피부 색깔은 기준을 했다면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있잖아요. 그래서 자, 요걸 말 고쳐버려. 상이어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 이걸 유개념. 유개념. 자, 하이어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걸 종개념. 이렇게 보면 쉽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지금 7번에 통합소방직 17년 상반기 문제에서 문제 의도가 보였다고요. 네, 2번, 3번, 4번은 유의관계를, 그 다음에 1번에 수사법 속에 뭐가 있어요? 은유법이 들어있죠? 네, 그것은 상하관계를 얘기했던 겁니다. 자, 좋아요. 자,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아마 이쪽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이제 의미의 표현 문제예요. 자, 세 번째는 문제 유형. 자, 의미의 사용 또는 의미의 표현 그럽니다. 근데 보통
이 의미의 사용 부분에는 원칙으로 보면 네 가지예요, 이게. 자, 첫 번째가 중의적 표현. 해놨습니까? 중의적 표현. 자, 두 번째 뒤로 가면은 이익례적 표현. 그 다음 원래가 간접적 표현. 네 번째가 관용적 표현.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간접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언어의 기능 중에서 가말의 기능이지, 가말의 기능. 완고법. 그리고 관용적 표현은 뒤에 이제 어휘에서 속담, 격언 나오거든요. 그래서 빼버렸어요, 다. 그래서 시험 문제들 나오는 것은 자, 두 가지. 첫 번째. 네. 무슨 표현? 이제는 네, 중의적 표현이 되죠. 그럼 중의적 표현은 하나의 단어나 문장이 둘 이상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혹시 중의적 표현어가 안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나왔냐? 자, 의미, 전달의 불분명. 의미 전달의 불분명 또는 의미 전달의 모호성.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하나의 단어나 문장이 둘 이상의 해석을 갖기 때문에 의미 전달 당연히 모호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다음 중 중의적 표현이냐 아니냐 이렇게 줘요. 중의적 표현이 아니냐. 그러면 함정을 답할까? 그러면 중의적 표현 그랬을 때 자, 이 중의적 표현을 여기다 쓸까요? 속어 없애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장이 비슷한 걸 쳐놓고 중의성이냐 아니냐고 줘요. 그러면은 중의성을 속하는 방법. 자, 첫 번째는 새로운 정보의 첨가죠. 네. 그래서 분명하게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음으로써 중의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정보의 첨가가 있겠고 두 번째는요. 수식 관계에서는 어순에 변화를 줘요. 어순을 뒤바꿔 가지고 어순에 변화를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 줄 때 조심하세요. 어딘가 요렇게 쉼표를 찍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문장부에서 쉼표의 사용은 이 중의성을 없애는 방법 중에도 있거든요. 자, 이런 거 기억하고요.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중의적이냐 아니냐 하는 거 말이죠. 그럼 두 번째는 이걸 세분화시켜 이제. 자, 다음들은 모두가 중의적 표현이다. 중의적 표현이다. 그 중의적 표현을 만드는 유형, 원인 또는 유형이 나머지와 다른 거. 바로 10번 같은 문제죠. 그래서 8번, 9번은 중의적 표현이냐 아니냐 이 문제고요. 이 문제고, 네, 10번 문제는 자, 다음 문장들은 모두 중의성을 가지고 있다. 그 유형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게 뭐냐. 이해했습니까? 딱 두 가지의 문제가요. 의도가. 그러면은 자, 중의적 표현 했을 때 우선 개념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46쪽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표현이다. 의미가 명료하지 않고 모호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표현 아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혹시나 우리 소방직은 아직 그런 문제가 안 나왔었는데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거? 다음 중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참 매미무하죠. 그랬을 때 중의적 표현이 나온다. X하세요. 왜? 의미 전달이 모호하니까 이것은 어법에 맞는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른 문장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중의성의 제거는 어순의 조절, 쉼표의 사용, 새로운 정보의 첨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자, 크게 10번 같은 문제. 자, 타이틀 한번 불러볼까요? 자, 첫 번째 중의성은 어휘적 중의성. 두 번째는 네, 은유적 중의성. 세 번째는 구조적 중의성. 자, 이것을 식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이 은유적 중의성은 쉬워요. 그러니까 은유니까 어떻게 돼요? A는 B다. 이 구조겠죠? 자, 은유적 중의성 보겠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김 선생님은 호랑이다. A는 B다잖아요. 김 선생님은 호랑이다. 그러니까 연극에서 호랑이 역할을 맡았다는 얘기인지, 호랑이처럼 무섭다는 얘기인지, 호랑이처럼 생겼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별명 호랑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쉬운데 항상 문제는 뭐야?
어휘적 중의성과 구조적 중의성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이 문제 의도예요. 그러면 어휘적 중의성 그랬으니까 어휘가 뭐예요? 단어잖아요. 단어. 그러면 조금 전에 단어 배웠으니까 하나의 말소리가 둘 이상의 의미 해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어휘적 중의성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네. 동음, 이의어라든지 두 번째는 다이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말소리가 둘 이상의 의미를 실어야 되니까 말이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저 배를 보아라. 자, 배 밑줄. 그러면은 이 배가 사람의 배인지 먹는 과일의 배인지 아니면 선박의 배인지는 모르잖아. 근데 사진 올라갔을 때 배 1, 배 2, 배 3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은 동음 이의어를 통한 동음 이의를 통한 네 어휘적 중의성이고요. 자, 오른쪽으로 봅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돌아가시다도 운명했다는 얘기인지 원래 있던 것도 돌아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먼저 돌아갔다는 얘기인지 됐습니까? 네, 이것도 역시 동음 이의를 통한 중의성입니다. 그런데 손 좀 봐줘. 자, 손의 동그라미. 그럼 이때 손의 모습이 신체의 손인지 기계의 수리하라는 얘기인지 그지? 못이 때리라는 얘기인지 이때는 뭐겠습니까? 다이어겠죠? 네, 이렇게 동음이어나 다이어를 통한 이런 부분들이 자, 뭐에 포함된다? 어휘적 중의성에 포함됩니다. 자, 이에 비해 여기가 단어라면은 이것은 구조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요? 문장이 돼야 돼. 문장. 그래서 그 문장의 짜임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구조적 중의성 가지고 제가 유형 문장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잘해야 돼요. 첫 번째, 자, 밑줄 그어가면서 봅시다. 첫 번째가 비교, 구문의 중의성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자, 구조적 중의성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자, 비교 구문입니다. 그럼 비교 구문 그랬으니까 구성이 어떻게 돼야 돼요? A보다도 B를 더. 항상 구조가 그거야. A보다도 B를 더. 그러면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비교일까요? 선택일까요? 됐습니까? 이러면 될까요? 그러니까 철수는 나보다 축구를 더 좋아한다. 그럼 해석이 둘이잖아요. 나도 축구 좋아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정도보다 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좋아, 축구가 좋아. 이거 되잖아요. 정도냐, 선택이냐. 자, 두 가지만 해석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공동격 구문. 자, 요건 이미 앞에 썼어요. 그러면 공동격 구문의 중의성 했을 때 요걸 앞에서 우리 뭐 할 때 있었어요? 문장론에서 접속 조사 어떻게 나왔었지? 와, 과 나왔던 거 있잖아. 그래서 접속 조사 와, 과를 가지고 단어의 이의짐이냐 문장의 이의짐이냐 중의적 이의짐이냐 기억나십니까? 네, 바로 이 공동격 주문의 모습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은 중의적 이어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해석할 때 어떻게 썼어요? 그거 철수와 순이는 결혼했다 그거. 그러니까 항상 혼문장이라면은 함께 가체가 되고 견문장이라면 어떻게 돼요? 따로. 됐습니까? 네. 그래서 자, 공동격 구문은 접두사 와 관데요. 나는 철수와 순이를 만났다. 같이 만났어, 따로 만났어. 이렇게 하는 거야, 해석을. 근데 다만 이제 중의성을 없애는 방법 중에 보면 어떠냐면은 나는 철수와 같이 또는 철수와 함께 이렇게 정보를 집어넣으면 중의성 없어지잖아요. 또 하나 방법은요. 나는 철수와 하고 쉼표를 찍어봐봐. 이렇게 중의성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중의성의 소거 방법도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 세 번째는요. 관형어의 수식 범위에 따른 중의성 그랬는데 자, 그러면 여기가 비교 구문이고 두 번째가 공동격 구문이라면 세 번째는요. 이런 수식 구문입니다. 그러면 이 수식 구문도 다시 둘일 수 있잖아요. 우리 수식하게 되면 둘이잖아요. 어땠어요?
자, 관형어가 있고, 자, 부사가 있잖아, 이렇게. 그렇다면은, 수식 범위의 모호야. 그러면 수식 범위의 모호가 되면은 이중수식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어요? 그러면, 자, 이거 다시 한번 나눠주면은, 자, 관형어는, 자, 체은을 꾸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식 범위 모호이기 때문에, 자, 이중수식입니다. 그럼 이 체은의 구조가요, 거의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느냐? A의 B로 나와, 이렇게. 그럼 이 관형어가 꾸미는 범위가 어떻게 돼? A만인지 아니면 A의 B를 모두 말하는지 이건 모른다는 거죠. 또 이 체은의 구조가 A와 과 B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관형의 수식 범위가 어떻게 돼요? A만을 말하는지 A와 B를 모두 말하는지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한번 예문 볼까요? 아름다운 그 집의 정원 그랬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밑줄에 보세요. 그럼 아름다움이 꾸미는 건 그 집이야 아니면 그 집의 정원이야? 모르잖아, 봐요. 그렇죠? 네, 항상 구조가 네 관형어 A의 B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나왔던 문제 그거예요. 키가 큰 누나의 친구, 그지? 용감한 그의 아버지 이런 거예요. 그때 물론 중의성을 없애려면 어떻게 됩니까? 없애볼까 한번? 우선 어순을 바꿔봐요. 어떻게? 그 집의 아름다운 정원.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앞으로 가져와 버리면 중의성 없어져요. 자, 또 하나의 방법은요. 아름다운 하고 쉼표 찍어버리죠. 네, 중의성 없어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자, 그 소설가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와 철학자 밑줄. 어때요? 그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린이만을 말하는 거야? 어린이와 철학자를 모두 말하는 거야? 모르죠? 네. 그때 항상 관형어의 수식 범위의 모호인데 이때 체은의 구조는 주로 A의 B라든지 A와 과 B가 됩니다. 다음에 자 이제 부사어의 수식 범위의 모호입니다. 그럼 부사어는 자 뭘 꾸미는 거예요? 주로 용언을 꾸미잖아요. 그런데 이 부사 위치가 문제예요. 용언이 하나가 아니라 용언이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사 위치가 보는 건데 자 거기에 끝까지 신문사에 남아. 자, 끝까지 밑줄해 보세요. 그러면 이 끝까지가 꾸미는 용언이 뭐였었어요? 동사, 형용사요. 그러면 끝까지란 부사가 꾸미는 건 남다일까요? 지키다일까요? 모르잖아요. 그게 중의성이죠. 만약에 차로 더 해볼까요? 나는 매우 단 음식을 좋아한다. 자, 매우의 밑줄에 뭐야? 그럼 매우라는 부사가 꾸미는 건 달다일까요? 좋아한다일까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사어 뒤에 용언이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중의성을 없애려면 있잖아요. 없애려면은 자, 이 부사 위치를 맨 뒤에 있는 용언 앞으로 가봐요. 맨 뒤에 있는 용언. 어떻게? 신문사에 남아 언론의 자유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럼 지키겠습니다. 앞쪽으로 끝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그땐 중의성이 없어지죠. 자, 하나 더. 나는 매우 단 음식을 좋아한다. 나는 단 음식을 매우 좋아한다. 좋아한다 앞으로 매우 가면 어떻게 돼요? 중의성은 없어지죠. 됐습니까? 그러면 맨 뒤에 있는 용언 앞에 있어야 할 부사가 너무 멀리 나오다 보니까, 그지? 맨 뒤에 거 말고 다른 것까지 꾸미고 있다. 이거야. 이게 수식 구문의 모호성이었고요. 다음. 네 번째는 호응. 이건 내가 따로 한 이유가 있어요. 자, 호응 성분에 따른 중의성 그랬는데, 이건 여기 있는 수식 구문 있잖아요. 얘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얘는 관여가 있고 체연이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근데 얘는요, 체연이 둘이에요, 이렇게. 체연이 둘.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관여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호응 성분이니까 이 관여가 앞쪽과 호응하는지 뒤쪽과 호응하는지 이것 답니다. 해석이. 자, 볼까요? 사람들이 많은 도시를 다녀보면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많은 있죠? 많은 동그라미. 그럼 이 많은 하는 관용어가 앞쪽 사람들과 호응되는지 아니면 뒤에 도시와 호응되는지. 됐습니까? 네. 그럼 많은이 앞쪽과 호응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 사람 인구가 많은 곳이잖아요. 하지만 만원이 뒤쪽과 호응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 도시가 되잖아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양 선생님은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도 있었고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많다. 그거 할까요? 자, 보고 싶은 밑줄. 그럼 보고 싶은 주체가 나입니까? 사람입니까? 모르죠. 이때 중의성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새로운 정보인데 내가가 아니라 나를 하고 고쳐봐요. 그럼 나를 보고 싶은 사람이 많다. 이때는 중의성이 아니 됩니다. 그렇죠? 자, 홍성본. 다음 뒤로 가보시면은 다섯 번째는 이 홍성분에 따른 중의성하고 병렬 구문하고는 달라요. 이게. 그러면은 이 병렬 구문했을 때는 주로 연결어미 뭘로 나와요? 면서 이런 식으로 항상 연결어미를 통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요. 자, 그리고 해석은 같습니다. 경찰이 소리를 지르면서 달아나는 도둑을 쫓아간다. 그럼 소리를 지르면서 밑줄. 그럼 이 소리를 지르면서 주체가 경찰일까요? 달아나는 도둑일까요? 모르죠. 자, 그 판매원은 웃으면서의 밑줄. 그럼 웃으면서의 주체가 판매인일까요? 들어온 손님일까요? 모르죠. 예. 근데 해석은 똑같은데 다만 구문을 조심하세요. 여기는 관여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뭐뭐 면서. 그리고 앞에 채연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왜냐면 중의성을 없앴을 때 있잖아요. 중의성 없었을 때 주로 어떤 거냐면 쉼표를 찍어요. 근데 습관이 소리를 지르면서 뭐뭐 하면서 어때요? 자꾸 이따가 쉼표 찍어요. 이렇게 뭐 연결음이 뒤에다가 쉼표를 찍는 순간에 중의성이 없어져요. 해봐요. 경찰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고 찍어버리면 주체는 경찰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경찰이 하고 찍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역시 중의성 없어집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 파생적 사동문의 중의성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동을 사동으로 바꿨을 때, 그러니까 통사적 사동.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뭐뭐 하게 하다 이런 거 있잖아. 그건 중의성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파생적은 뭐냐면은 사동 전미사 있죠? 그래서 사동 전미사를 사용했었을 때 주동을 사동으로 바꾼다. 그렇다면은 주동은 없었던 이 뜻이에요. 사동 주체의 행위입니다. 사동 주체 행위. 이 사동 주체 행위가 직접과 간접 이렇게 둘 다 된다는 것을 파생적 사동물 중의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직접이 되면 해석해 볼까요? 직접은 주다가 되고요. 자, 간접일 때는요. 개 하다가 됩니다. 해석이 이게. 자, 해볼까요?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어머니가 영희에게 옷을 입히셨다. 그때 자, 어머니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원래 주동문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희가 옷을 입었다 했겠죠. 이걸 사동으로 고치면서 새로운 사동 주체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 어머니의 행위입니다. 직접이니까 어떻게 돼요? 옷을 입혀 주신 거죠. 그러나 또 하나 해석은요. 옷을 입게 하신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사동문, 그 중에서도 이 전미사를 통한 사동문은 항상 중의성이 되게 돼 있어요. 자, 다음 일곱 번째는요. 이거 꼭 유형을 가지고 가세요. 무작정 하지 마시고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자, 일곱 번째는 자, 부정문의 중의성입니다. 부정문의 중의성. 그때 이 부정문도 그 수량 관계 부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 거의 시험 문제점들이 뭐냐? 수량 관계 부사를 줄 거예요. 자, 예문 볼까요? 초대한 손님들이 다 오지 않았다. 그럼 다의 동그라미.
이렇게 수량 관계 부사가 있다 보니까 자, 이때 부정문은 해석이 딱 둘만 하세요. 부정의 범위입니다. 전체를 부정할래? 부분을 부정할래? 그러니까 초대한 손님이 다 오지 않았다가 어떻게 돼요? 전체 부정이라면 한 명도 안 온 거죠. 맞죠? 그러나 손님이 다 오지 않았다는 일부는 왔다는 부분 부정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중의성을 이거 있죠? 없애는 방법을 가지고 헷갈리게 줍니다. 그때 보조사 뭘 집어넣는다고요? 는을 집어넣으면 중의성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는의 위치가 일반적으로 자, 본용원 오지 있지, 오지. 오지 뒤에 는을 넣어봐요. 초대한 손님들이 다 오지는 않았다. 이때는 한 명도 안 왔다는 전체 부정은 절대 해석할 수가 없어요. 물론 수량 관계 부사인 다 뒤에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초대한 손님들이 다는 오지 않았다. 됐습니까? 네, 이래도 중의성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정부조사 는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통해서 중의성을 없애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째는 자, 보조용언에 따른 중의성.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그래서 우리 서술을 만들 때 동사, 형용사 하나만 가지고도 서술가 되지만 둘 이상을 들어도 가능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뒤에 서술어 가요. 자, 해석하세요. 이 서술어가 본용언과 보조용언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런데 이때 이 보조용언 있잖아요. 보조용언. 그럼 우리가 다시 한다. 용언이 뭐였었어요? 동사, 형용사잖아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이 보조용언이 동사와 형용사로서의 해석을 둘 다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순이가 예쁜가 보다 그랬습니다. 순이가 예쁜가 보다. 그러면은 자, 보다의 밑줄. 어때요? 보조문의 위치에 이 보다가 철수가요. 순이가 그렇게 이쁘대요. 그래서 내가 예쁜가 직접 확인해 봤다니까요. 그때 보다는 동사죠, 그럼 이제. 그러나 예쁜가 보다가 형용사는 뭐야? 추측이잖아요. 자, 하나 더 봅시다. 철수가 신을 신고 있다. 자, 있다 밑줄. 그러면 신을 신고 있다가 동사라면 어떻게 돼요? 신고 있는 중이잖아요. 하지만 있다가 형용사라면요. 상태잖아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보조용언의 위치에 있는 것이 동사, 형용사의 모습을 둘 다 갖는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9번째. 자, 의존 명사 구문 그랬는데 이 의존 명사 구문도 문장으로서 공부했던 부분이야. 어떤 거냐, 우리. 컷, 명사, 절이에요. 겉명사절. 자, 볼까요? 철수가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전체 주어가 뭐예요? 철수가 걸음을 걷는 것. 겉명사절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자, 그때 중의성이 있어요. 우선 모양, 걸음걸이의 상태 모양 이상해요. 남들은 똑바로 걷는데 이놈 비틀비틀 걸어요. 그러나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어제 축구하다가 다리 부러졌거든요. 근데 걸을 수 없는데도 걷고 있단 말이지. 그 사실이 이상한 거죠. 두 가지 해석은 해 가지. 그래서 의존명사 구문이라고 해서 겉명사절인데, 그런데 잠깐 중의성을 없애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 우리 이제 관형절에서 혹시 긴 관형절, 짧은 관형절 기억나요? 그럼 긴 관절은 다 하고 끝난 문장 뒤에는 이었잖아요. 고쳐봐요. 한번. 철수가 걸음을 걷는다는 것이 이상하다. 걷는 것이 아니라 걷는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문장을 종결시켜버리면 그때는 중의성이 없어져요. 맞습니까? 그래서 걷는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는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인지 걷는다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 중의성이 달라진다는 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중의적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내가. 자, 먼저 10번부터 볼까요? 앞쪽 넘어 47번. 자, 모두가 중의성입니다.
그럼 이 문장의 의도는 뭐였다고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이것은 어휘적 중의성과 구조적 중의성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라니까요. 문제 의도가. 자, 그러면 모두가 중의성인데, 자, 답은요 3번 봐요. 그는 어려서부터 손이 거칠었다. 그러면 중의성을 만드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손이라는 단어 때문이잖아. 그럼 얘는 어휘적 중의성이고 나머지 기역, 니은, 닐은 뭐예요? 그때는 구조적 중의성이고. 그럼 구조적 중의성 그랬을 때 자, 어떤 이유인가 다시 한번 봐. 영희는 철수와 영철을 만나러 갔다. 그 와 관화 왔었지? 이거 뭐라고 한다? 공동격 구문의 중의성.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다음. 아름다운 그 집의 정원에는 나무가 많다. 그럼 아름다운이 그 집인지 그 집의 정원인지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 이건 수식구문. 관형어의 이중수식이었고요. 다음. 사람들이 많은 도시. 자, 많은 동그라미. 그 많은 앞에 사람들 도시 있잖아요. 이건 뭐였어? 아까 성물에 따른 중의성. 이런 식으로 유형을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럼 나머지 해볼까요? 다시 8번 봅니다. 자, 우리 17년 소방제액 하반기 문제였습니다. 그는 민호와 영희를 만났다. 자, 어떤 구문이었었어 아까? 와 과니까 공동격 구문. 좋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만난 거니 따로 만난 거니 그럼 된 거 아니야. 이해했어요? 다음 2번입니다. 철수는 고향에서 온 친구를 어제 만났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아니 아까 수식 구문에서 부사 수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럼 그 어제의 동그라미 쳐봐요. 그 어제가 자 앞으로 와봐야죠. 어떻게? 철수는 어제 고향에서 온 친구를 만났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제가 앞으로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친구가 어제 고향에서 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친구를 고향 친구를 어제 만났다는 얘기인지 이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부사어에 앞주로 왔었을 때 위치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돼요? 중의성을 없앤 문장입니다. 이건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중의적 표현하고 없애는 방법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이건 부사어의 수식에서 바꾼 것이고. 다음 3번입니다. 예쁜 소녀의 옷 그랬습니다. 어때요? 관형어의 이중수식이죠? 그럼 예쁜이 꾸미는 건 소녀일까요? 소녀의 옷일까요? 모르잖아요. 다음 4번. 할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사과와 배 2개를 주셨다. 이것도 똑같이 어떤 구문으로 갈까요? 와 관화 왔으니까. 예, 이것도 공동격 구문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과와 배 2개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각각 2개예요? 아니면 합이 2개예요? 모르잖아요. 근데 중의성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뒤에다가 정보를 줍니다. 예? 할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사과와 배 2개씩을 주셨다. 이렇게 해요. 씩이 들어가 버리면 중의성 없어져요. 쉽지? 다시 한번 9번 갑니다. 아닌 겁니다. 나와 철수는 영희를 만났다. 나와 철수는 영희를 만났다. 어때요? 어순을 바꿔가지고 중의성을 없앴잖아요. 만약에 중의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철수는 나와 영희를 만났다. 이해했습니까? 철수는 나와 영희를 만났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와 함께 만난 건지 철수가 따로 만난 건지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이때는 나와 철수의 어순을 바꿔가지고 중의성을 없애버린 거죠. 나와 철수는 영희를 만났다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철수와 함께 가서 영희를 이렇게 같이 만났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자, 아직 사람들이 다 오제났다. 이건 뭐였었어 아까? 아니 부정문의 중의성. 그러니까 다 때문에 전체를 부정했느냐 부분을 부정했느냐. 됐지?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다는 또는 오지는 하게 되면 중의성은 없어집니다. 다음 3번. 나는 똑똑한 그의 동생을 만났다. 관형의 역시 이중수식. 그럼 똑똑한 밑줄? 그럼 똑똑한이 꾸미는 건 그야 그의 동생이야. 모르잖아. 자, 다음. 그는 나보다 게임을 더 좋아한다. 비교 구문의 중의성. 그죠? 예. 이렇게 자꾸 말을 붙여가지고 해야만 여러분들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의적 표현의 유형과 그다음에 중의적 표현을 없애는 방법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중의적 표현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자, 나머지는 쭉 읽어가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 있었으니까. 자, 두 번째는, 자, 어떤 표현이라고요? 네. 이익률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잉여라는 것이 뭐예요? 남아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의적을 의미 전달의 불분명, 모호성이라고 했다면 이 잉여적은 이렇게 나와요. 자, 불필요한 자 말의 사용이다. 불필요한 말의 사용이다. 또는 네, 군더더기 표현이다. 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 이거잖아요. 의미 중복이다. 그럼 우리말에 인의적 표현이 왜 생겼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요. 인의적 표현은 얘 때문이야. 뭐 때문이라고? 유의어 때문이라고. 그럼 우리말에 유의어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한자 때문이야. 그래서 항상 구조가요. 자, 한자하고 네, 우리 고유어가 무슨 관계에 있다고요? 유의 관계에 있어요. 그럼 하나만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때 하나를 빼게 되는데 거의 뭘 빼느냐면은 고유를 빼세요. 자, 그래서 내가 아래쪽에다가 그 48쪽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잉 예적 표현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둘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중복, 부가어, 덧말, 주저 있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아래쪽에 제가 이기적 표현을 용리해 놨습니까? 예, 그거 보세요. 표에. 그래서 요걸 내가 둘을 줬는데 첫 번째는 이게 하나의 단어의 구조 봐봐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는 합성 형태. 자, 합성 형태인데 이때는 대부분 그럽니다. 앞쪽이 한자어고 뒤쪽이 고유어예요. 이런 식으로. 이때 뒤에 고유어가 어떻게 돼요? 필요 없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우리 늘 쓰잖아요. 무슨 나무? 고목나무요. 목이나 나무나. 이런 구조라니까요? 오늘의 생일날이야. 일이나 날이나. 어디 갔다 왔니? 처갓집에요. 커나 집이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동해바다 푸른 물결 한단 말이에요. 해나 바다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화나꽃이나. 있습니까? 대관령 고개, 뿅이나 고개나. 그래서 항상 이 구조가 앞쪽은 대부분 한자, 뒤는 고유어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이제 한 단어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써놨었어요? 하나의 어절인데요. 이 어절은 주로 합성이 아니라 수식구조예요. 수식구조. 근데 수식구조면은 이거 순서를 좀 바꿔봐요. 주로 앞쪽이 고유어고 뒤쪽이 한자예요. 그럼 앞쪽에 수식하는 이 말 있죠? 예, 이 말이 필요 없는 말이 돼요. 한번 봐요. 소리 없는 침묵. 침묵이 소리 없는 거 아닙니까? 빼어난 수제. 형극의 가시밭길. 됐습니까? 예, 미리 예습. 누구신가요? 지나가는 과객인데요. 과자가 지나가셨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지금도 뭐라고 쓰는가 봐요. 떨어지는 낙엽. 낙엽이 떨어지면 올라갑니까? 홀로 독서공방. 둘이 합니까? 독서공방을. 그래서 한 단어인지 하나의 어절이 됐습니까? 네, 이런 구조로 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 고유 한자뿐만 아니라 외래어에서도 이런 의미 중국이 많아요. 뭐냐? LPG 가스요. LPG 할 때 G가 가스 아닙니까? 이런 식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의미 사용에 나면 마지막은 자 읽어주세요, 그냥. 이거 뭐냐면 의미의 변화인데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 언어라는 것이 언어의 기능에서 언어가 비록 사회적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언중들의 시간의 경과와 언중들의 약속이 변한다면 어떻게 돼요? 언어는 바뀔 수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전제는 뭐가 되냐면은 뭐가 돼? 역사성이 전제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거의 대부분 우리 옛날의 단어하고 그 다음 뭐예요? 현대의 단어에 의미적 차이를 묻는 거예요. 그게 역사성일 거 아니겠습니까? 한 시대는 아니야. 옛날과 지금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뭘 묻느냐? 바로 의미 변화의 유형을 물어요. 그럼 의미 변화 유형하게 되면은 셋 중에 하나. 의미가 본래보다 확장이 되겠느냐?
의미가 본래보다 축소가 되었느냐, 아니면 전혀 다른 의미로 이동이 됐느냐. 됐습니까? 네, 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이걸 더 다르만 한다면 확장은 네, 일반화를 말하고 축소는 네, 특수화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동을 따로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어이전성이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가장 많이 한 거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백성이 읽고 있을 때 어리다는 옛날에는 뭐였어요? 어리석다에다가 지금은 유소엽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거기다 확장, 축소, 이동해가지고 네, 표를 만들어 놨을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자, 하나씩만 해볼게요. 여러분 저 지갑 가지고 있죠, 지갑. 그럼 지갑 했을 때 원래 어원이 뭐겠어요? 종이, 진짜 종이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대 왔을 때는 뭡니까? 어떤 재질로 하더라도 다 지갑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갑이 가르치는 범위가 드러났잖아요. 자, 입에서 축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틀린 것이 우리가 미인방명 하잖아요. 미인방명. 미인방명이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미인이라. 남자든 여자든 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미인방명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쁜 여자를 일식 죽는다? 에이. 그 미인을 예쁘다, 예쁜 여자라고 보는 것이 뭐야? 현대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로서 재주가 많은 사람인데 현대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얼굴이 예쁜 여자만을 미인이라고 합니다. 의미가 축소된 것이죠. 자, 이에 비해 뒤에 보시면은 자, 우리 특히 많이 나왔던 것이 거기에 나머지 다 빼버리고요. 이제 우리 예전에 뭐 어리다라든지 또 예쁘다라든지 이게 많이 나왔는데 자, 그 중에 두 가지만 해볼게요. 인정과 방송의 밑줄. 그러면 인정했을 때 원래 현대는 뭐야? 사람의 따뜻한 정이잖아. 근데 원래 인정은 뜻은 뭐였어요? 뇌물이었어요. 자, 방송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매스미디어잖아요. 근데 옛날에 언어는 뭐야? 노아 보낸단 말이야. 노을방자에 보낸 송자니까 석방이 석방. 감방에서 석방하는 것을 방송했습니다. 자, 이런 뜻. 그리고 앞쪽에 49쪽에 문제를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11번입니다. 그 의미 변화했을 때 어때요? 그 의미 변화에 대한 평가는요. 의미 변화 이전에 비해서 축소가 되는 경우와 확대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전자의 경우니까 뭐야? 축소겠죠. 그러면은 2번, 3번, 4번 전부 다 축소인데 1번 어리다는 뭐야? 어디에 포함됩니까? 바로 의미의 이동이죠. 그래서 어린 백성이 막 5시간 다시 할 텐데요. 그때 어리다는 뭐였어요? 어리석을 우자거든요. 그러다가 현대 왔을 때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얘는 의미의 이동이고 나머지 얼굴, 도련님, 미는 뭐예요? 의미의 축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얼굴도 그랬어요. 얼굴도 형체입니다. 우리의 형체인데 앞면으로 축소된 것이고 아까 미인 말씀드렸고 이 도련님은 뭐냐면요. 도령. 그러니까 옛날에는 총각이야. 결혼하지 않는 남자를 도령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뭐야? 지금은 저기잖아요. 그 총각인데 지금 왔을 때는 그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형이 있어. 형의 아내가 되겠지. 그래서 자기의 남편의 남동생, 결혼하지 않는 남동생을 뭐라고 그래요? 도련님. 물론 이제 결혼했으면 서방님 하겠지만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범위가 좁아진다. 그걸 뭐라고 한다? 의미의 축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2주에 걸쳐가지고 주로 우리 뭘 배우셨어요? 대부분이. 앞에 규범 문법들. 그래서 언어와 국어, 그 다음에 의문론, 형태론, 문장론. 2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했던 것이 뭐야? 의미론. 그 다음에 여기가 현대 문법이라면, 자, 53쪽을 가면 이제 이름 좋아하는 거예요. 고전 문법이죠. 고전 문법은 쉬워요. 그래서 오후에 여러분들이 점심을 먹고 와가지고 오후에는 이 고전 문법에서 꼭 알아둬야 할 그리고 이 고전 문법도요 사실 할 게 많아요. 많기는. 근데 문제가 우리 수학기에 나온다면은 많아야 한 문제는 두 문제. 그리고 그것도 아주 보너스로 출 수 있는 부분인데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 무조건 틀려. 그래서 이것도 좀 강의를 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말하는 한글 맞춤, 뭐 표준어, 외래어, 로마자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이제 기본 심화반에 가가지고 따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 이제 지금은 입문 과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법 인문이라면 뒤쪽에 이제 문학 인문. 그래서 할 내용은 사실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한테 그렇다고 해서 대충 읽어주세요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하나 짚어줄 테니까 꼭 복습을 열심히 부탁할게요. 됐습니까? 네, 오전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후 우리 밥을 먹고 고전 문법 분야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